민주주의가 사회 갈등을 이제 해결을 못하고 교육이 건전한 지성을 제공을 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독재와 손을 잡을 수 있으니 우리 개개인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참 무섭기도 하고 소중한 진리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박사님께서 틀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하는데요. 들어오실 때 예쁘고 무성해 보이는 나무가 있었던 건 보셨을 거예요. 저 여러분의 왼편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주 소중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박사님과 여러분을 매개하는 소통 나무기 때문인데요. 일찍이 이 강의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서 이렇게 카드에다가 질문과 소감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미 좀 선정했던 질문 3가지 정도는 먼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는 임의로 그냥 제가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동을 하기 전에 좀 서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4.19 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변화한 점 중 가장 크게 바뀐 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답변해 주시죠, 박사님. 어떤 분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학생운동이 생겼다 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내재적인 토양이 마련돼 있었던 것이고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도 경제적, 민주적 성장을 빠르게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교육, 기층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니까 대학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출세의 도구로 학벌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는 엘리트층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시민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2번째 질문은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거 의미가 거창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혁명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이, 국민이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혁명의 정의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다양한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 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내리는 정의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 보는 게 중요합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세상이 빨리 바뀌는 사회는 그게 더더욱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못 드렸는데 현대 사회에서 왜 민주주의와 또 반대로 선진국에서도 왜 독재가 나오는 지금 또 이상하게 무슨 파시즘이 등장하고 이러느냐. 민주주의라는 게 다원화되고 성장이 빨라지고 개인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탄생했는데 너무 빨라지니까 네트워크도 너무 다양해지고 개인도 너무 빨리 성장하고 개인도 내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불확실성이 커져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아예 불확실하지 않은 것이 민주주의가 성장하지 못하는 토양이었다면 이제는 불확실성이 너무 확대돼서 사람들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독재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도 되고 독재로 하기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AI한테 주자. 요즘 또 이런 논리가 나오죠. 사실 그게 그 원인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버려야 할 것과 선택해야 할 것을 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버리니까 혁명이죠. 버리고 바꿔야 되는 것. 이거를 제대로 선택하는 게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참여하면 민주주의적으로 괜찮은 것인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사회마다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발전 단계가 지금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길은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세상에 똑같은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다르고 우리만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는 우리 한국 사회의 방법과 현실을 잘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민주화되는 데는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독재나 참조정에다가 그걸 AI에 맡기는 거 못지않게 국가에 맡기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국가 제도가 발달한 나라에 살아왔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모든 걸 맡겨요. 또 어떻게 보면 국가 기능이 사회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과도하게 국가에게 맡기다 보니 소위 민주적 역량 해결 능력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국가가 해결해 주세요. 너무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란 개별과 집단의 그들 스스로의 해결 능력과 고민을 양도해 버리면 민주가 아닌 거죠. 제가 나 복잡해요. 짜장면 뭐 귀찮아요. 회장님께서 다 알아지 했어요. 제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방법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다른 쪽에 전용될 때는 민주화에 저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국가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 개인의 역할, 집단의 역할을 새롭게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요. 이게 좀 말이 극단으로 가는데 사실 제가 오늘 강연하면서도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강연하는 게 힘들어요. 얘기해보면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 어느 교수님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투표야. 정말 투표예요. 투표해서 투표하는 결정대로 따르면 민주주의래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지성이 하신 답변이었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많겠지만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건 물론 답이 안 나오는 정의긴 하지만 자유, 개성, 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고민을 해봤는가. 그리고 우리 교육이 스펙과 고학력자는 많아지는데 이런 본질적에 대한 고민은 더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국 지성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지성계는 이거를 해야 된다. 저 제도를 없애야 된다. 뭐를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4.29 혁명과 또 울산에서 일어났던 정임석 열사의 이런 운동이 민주주의를 이제 만들어가는데 이룩했지만 우리가 이런 걸로 같이 모였으니 들으신 만큼 여러분께서 같이 이 의식만큼은 또 책임만큼은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준비된 질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역사학자를 꿈꾸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괜히 설레네요. 여기 또 대학교여서 그런지 역사학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혹은 역사학자가 어떤 태도로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그 얘기는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학자 되겠다고 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희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께서 역사학을 왜 좋은 것이냐를 설명한 게 아니고요. 대학 교수가 이렇게 좋은 직업이다. 일주일에 3일만 나가면 되고 그런 방학은 현실적인 석 달씩 이유가 되고 네. 뭐 학교에 가서 3일 나가서 한 2시간 강의하면 되고 뭐 휴강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매일 파티 나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다. 제가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저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사실 교수가 되고 싶었죠. 저렇게 좋은 직업이 있다니. 네. 근데 교수가 되려면 뭐를 제일 잘할까? 그때 제일 잘하던 게 역사였고 제가 솔직히 옛날 얘기는 좋아했기 때문에 제 꿈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 깨달은 것이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에 맞는 사명감, 책임의식.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는 교수가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학자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학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다 오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40대만 됐을 때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져라. 이게 결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내가 내 개인으로 사는 삶하고 괴리된 게 아니다. 그게 없으면 개인으로의 삶도 결국 왜곡되고 만다.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어떤 질문 또 어떤 말씀들 적어놨는지 궁금해서 미리 봤는데 어쩌다가 역사학자 되셨는지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답변도 좀 됐을 것 같고요. 개인의 정체성을 어떤 명사보다는 동사로 풀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질문하신 대학생 분께도 큰 울림과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모았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렇게 해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어요. 이런 의견이네요. 저희에게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띵언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를 아까 제가 왜 투표다라고 했던 것이 그분 말씀도 잘 틀린 말씀은 아닌 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특히 의견 대립, 투표, 뭐 아까 말씀드린 다원화, 다양성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자꾸 숫자의 개념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옛날에 배웠던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민주주의의 뜻을 숫자로만 치환하지 마라. 그거는 그거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민주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투표를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지혜란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에 투자를 할 때 경공업에 투자를 하느냐 중공업에 투자를 하느냐는 건 지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 집단에게는 다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라든가 어떤 회의라는 것은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이익의 분배, 그 다음에 어떤 미래 발전적인 것을 위한 경영 어떤 방법의 분배, 그리고 어떤 선택, 최종 선택으로서 숫자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소수와 다수의 대립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하위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할 때 다수결이란 동의의 개념이지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면 그것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득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어떤 그 손해보는 사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동의의 과정으로서의 그 다수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옳은 것인데 위에 지혜, 선택, 판단, 설득의 문제를 생략하고 다수결로 했으니까 다수결에 따릅시다 라는 것은 지극히 기계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특히 투표라는 건 절대로 다수결의 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의 문제예요. 그 동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다수결에 대한 동의가 잘못돼서 물리자 말자 하는 사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민주주의는 투표와 다수결로 승부가 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최하위의 개념이다. 그 전에 우리가 전략을 짜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결국 소수의 문제라는 것도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이 말도 사실은 현 시점에서의 최대 다수냐 10년 후의 다수냐 이런 것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올바른 방향 선택, 설득, 합의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다수결은 동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뭐 민주주의의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쉽게 설명해 주셨고요. 네, 이런 질문이 있네요. 4.19는 혁명, 5.18은 민주화 운동, 4.3은 사건, 6.10은 민주화 운동 등 용어가 달리 사용되는데 아까도 뭐 혁명, 이런 혁명에 대한 다양한 용어에 대한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성향의 문제인데 이건 정말 제 개인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국 군사사 편찬할 때 용어 문제가 나와가지고 임진왜란을 뭐라고 할 거냐 뭐 등등등한데 그걸 대토론회를 하자고 제가 그때 그 총괄 매니저였는데 제발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결국 했거든요. 3박 4일 싸워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쉽게 말해서 임진왜란을 할게요. 우리가 임진왜란을 역사에서 배운다고 할 때 임진왜란이라는 단어가 사실 기분 나빠요.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왜 사건을 단어로 규정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19 항쟁도 좋고 혁명도 좋고 뭐 솔직히 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4.19 혁명을 4.19 항쟁이라고 하면 이건 혁명이 아니고 뭐 어떤 불온한 세력들이 뭐 사고 친 거야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잘못된 거죠. 제 이름이 있으면 그 뒤에 저에 대한 설명이 따라오는 것이지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역사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은 사건적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왜곡될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의미 붙을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중요한 저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역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근데 물론 4.19 의거, 혁명, 뭐 혁명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의거라는 말도 절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임석 열사 같은 경우 그때 2학년이었어요. 정말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 형님, 누님, 동생들, 이웃들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짧은 고민이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1년 내내 밤새운 고민이었다고 할지라도 의거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의라는 말이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의거라고 하면 4.19의 혁명성을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사건들을 하나의 의미로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연도 뭐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이 방어해서 조국을 수호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다가 말은 전쟁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이런 논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현장적 의미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현장적 의미를 자꾸 역평가를 절하한다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나오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어보다는 역사적 의미 뒤에 줄을 읽자. 제목만 보지 말고 본문을 읽자. 이런 풍토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어 자체에 매이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내용과 의미에 더 집중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도 있네요. 박사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런 열매가 있었고요.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학생분인가요? 현재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이 역사를 통한 교훈과 지혜를 가르친다기보다 암기 위주의 지식만 전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로 인해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어려운 듯한데요.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박사님께서 제안하고 싶은 개선 방안 있을까요? 있을까요, 박사님? 역사교육 개선하려면 대학 시험제도 바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공정입니다. 시험에서 공정이 빠지면 물론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민주주의에서 소수와 똑같은 건데 공정조차도 표준화된 공정인 거예요. 수많은 공정 중에서는 뭔가 희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대학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이 먼저 큰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건 집단화, 획일화된 공정이거든요. 획일화된 공정이니까 교과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교과서 시스템으로 가니까 역사 교육이 저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역사 교육 바꾸는 거는 우리가 대학이라는 시험 제도를 위해서 대학의 공정함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무수한 공정함을 희생하고 있는지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말하면 다 동의하시는데요. 제도를 내놓으면 동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로 동의한 게 아닌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라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까 민주화를 완성시키는 여러 세 가지 요건,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짚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교육과 맞닿아서 같이 가려면 좀 여건들이 네, 그거 네.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70년대 우리 화두는 항상 제도였어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와 능력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실행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또 제도 바꾸자고 그래요. 아니죠. 그 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결여된 건가를 뭔가를 찾아서 채워야만이 그 다음 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 역사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교육 전반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각자 좀 같이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아주 길게 써주셨어요. 4.19 혁명은 이후의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리면 우리 국민은
무력이 아닌 방법을 통해 관철했는데요.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각 나라별 역사나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까 또 강연해 주셨던 거에서 좀 더 덧붙여 주실 것 있을까요? 아마 폭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총기라든가 자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특성은 조선 시대부터 어떤 국가 행정력, 국가가 사회에 관여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흔히 절대주의 왕권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에 이름이 무섭게 절대적인데 우리나라 삼국시대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떤 국가 제도의 국가 행정력, 뭐 국가 어떤 규정력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공공 치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의 오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고려 시대 때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어느 정도 범죄라든가 처벌하는 게 있었는데, 조선에 들어오면 그런 것까지 거의 다 이제 국가가 직접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슈퍼마켓에 강도가 들어오면 막 쏘면 정당방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이 침입한 거를 그 집주인 아저씨가 싸우다가 뭐 파이프로 때렸더니 폭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잉진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판사님께 하신 판결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조선시대에도 있어요. 도둑을 잡아서 관청에 끌고 가는데 두드려 패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인데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네. 너 왜 때렸냐고. 그냥 잡아오면 되지. 그만큼 사적인 폭력, 사적인 어떤 질서를 굉장히 규제하던 나라예요. 그리고 치안이라는 걸 절대로 국가행정력에 맡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봉건적으로 이제 하는 사회도 아니고 외국하고 무역하고 이러지도 않다 보니까 되게 농업사회라 비교적 질서가 이렇게 잘 잡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치가 높아진 것이고, 한국에서 미국에 가나 캐나다 같은 사시는 분 중에 미국에 가면 총기 사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정작 그 동네 살아서 보면은 집 평소 보이는데 집 세 채밖에 없는데 총 없으면은 강도가 아니라 뱀 나오고 들깨 나오는 걸 저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미국 사회 총기 문제라는 건 단순히 뭐 총을 좋아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 사회 문화, 지리적 영향 이런 것들이 합쳐서 나오는데,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관과 국가 공권력에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보입니다. 네, 폭력이라는 거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여러 요소들로 짚어주셨습니다. 좀 연결 질문으로 제가 다른 분이 적으신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역사 보편의 질문이 되는데, 그렇죠. 역사가 반복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참 그 권력력 얘기할 네. 때 뺐는데, 가끔 특히 이런 자유당 정권 때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역사학자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직업이 맞나 싶은 회의가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권력력이란 것만 갖고 얘기하면요, 이게 인류 역사 4,000년도 필요가 없어요. 네. 뭐 정말 우리가 아는 요순 시대 그 3대 얘기만 해도 어떤 권력력에 대한 평망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역사학자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반복되는 거죠. 그런 노력도 없었다면 어디로 반복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는 걸 성취하지 못하지만 좀 더 나아지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로테이션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것들도 읽어보겠습니다. 뒤편에도 있어서 제가 좀 보이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역 이주남은 군인입니다. 전역 앞두고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역사를 전공한 선배로서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방송도 많이 하셔서 정말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알려주세요. 일단 역사를 할 때에 규범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어로 가르치려고 좀 하지 마라. 예를 들면 4.19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저도 사실은 그 다음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내용, 그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을 알아서 전해주는 게 역사학자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단어로 가버리면 그냥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단어로 이해되면서 전혀 다른 삶이 오는 거예요. 이 간단히 말하면 키가 크다. 조선시대 키가 한 158에서 160cm니까 170cm만 돼도 키가 큰 거예요. 엄청 크죠. 네, 그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뭐 팔척거고 18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관우장비 팔척거고 그러면 보통 2m 생각한다고요. 그만큼 단어로 연결되는 역사는 무수한 오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지성의 발전이 없어요. 쟤는 쓴 걸 못 먹어요. 바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쓴맛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역사학자는 그 쓴맛을 가르쳐줘서 저 사람은 왜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 고민하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다른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해도 아까 질문했지만 소수에 대한 소수의 고민이라는 걸 논리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떡하겠니? 소수가 참아야지.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거를 공감하고 소수가 주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나오려면 그들의 고민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역사는 단어가 아니라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단어로 전달을 해요. 그리고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싫어가지고 항상 내용을 알고 싶어 했어요. 쓰다 그러면 얼마나 써야 쓴 것인지.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어릴 땐 약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 안 먹겠다고 가루약 못 먹겠다고 토하고 이런 애들 보면 엄청나게 비웃었어요. 맨날 바보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막 칭찬하잖아요. 얘는 약도 잘 먹고. 저희 때는 학교에서 막 교실에서 단체로 왜 그 기생충약 먹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막 못 먹고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 보면서 만족감을 느꼈죠. 바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헛된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쓴 걸 잘 먹는데 쟤들은 쓴 걸 못 먹는구나. 그래서 그 캡슐에 들은 약을 어느 날 제가 탁 해서 깠어요. 어머나. 까고 그래서요? 그 가루약 그 약봉지에다 딱 나는 이 정도 우습게 먹을 수 있지 하고 먹었다가 다 토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그 캡슐에 들어가는 쓰다는 게 그렇게 쓴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쓴 거는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쓴 것만 먹고 쓰다고 생각했던 거지 세상에 이런 쓴 게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쓴 약을 잘 먹는 애, 쟤는 못 먹는 애. 그게 아니라 쓴 것 중에는 다양한 쓴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게 진정한 역사입니다. 아까 지금 질문 주신 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박사님 대답 말씀이 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 또 적어주신 말씀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가 여기 직접 즉석에서 질문도 받아보고 싶어요. 오늘 강연 임용환 박사님 강연 들으시면서 든 질문, 뭐 소감 이런 것도 벌써 손 드셨어요. 너무 적극적이어서 좋고요. 혹시 유튜브 구독자 팬이신가요? 네, 어디 사시는 어떤 분이신지 질문도 같이 한번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는 곳은 서울인데 올해 여기 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와. 일단 그 유튜브 라이브로 그 역사를 그 기록 그대로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역사학자 같은 전문가는 왜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고 굉장히 뿌듯했던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오늘은 아무래도 그 민주주의 관련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어떻게
쟁취하기 위한 항쟁들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은 4.19 때 한번 성공을 했고 그리고 6월 항쟁 때 성공을 한 어떤 희귀한 케이스인데 어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좀 서서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네. 혼자 앉아 있으니까 건방져서. 근데 그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고민 많이 하지만 살던 사람이라 아직까지 그건 제 세대에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는 아니고 오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아까 4.19가 민주화와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결국 산업화가 조금 빨리 되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만한 전문 인력과 지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과거 70년대 80년대에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뭐 물도하라 이런 거 많았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는 200년 300년 가야 바뀌어요. 제가 뭐 박제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느 나라의 보수적인 전통이 한 번 바뀌는데 진짜 전쟁 나고 나라 다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도 물론 하루라도 빨리 바뀌는 게 좋으니까 저도 책에다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빨리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런 것에는 확실히 교육의 힘이 중요했고 우리가 어쨌든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학과 사실 한국이 가장 잘못된 게 대학을 나와야 지성인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교육제에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성인입니다. 근대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갑자기 얼굴을 못 드는 이상한 사게 되면 이름이 벌써 고등학교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을 통해서 복잡하고 다원화되고 빨리 변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그게 이제 역시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땐 중요한 비결이었다 생각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 네, 아주 좋다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셨고요. 또 앞쪽에 손든 분 계시는데요. 네, 마이크 받으시고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작년까지 이제 물리 선생을 하다가 이제 올해 그만두고 지금 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 교수님 강연을 이제 토전사 때부터 되게 즐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라이브 방송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좀 더 역사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기업 관련해서 참 2년 동안 공부해 본 내용이랑 되게 상충되는 내용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 독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오너가 현명해야 그 기업 밑에 있는 직원이라던가 전체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많고 제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이라던가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스스로 혼자의 의사결정으로 그렇게 기업을 읽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의 다수의 IQ가 높은 시대의 석학 분들께서 국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연구를 하셔서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업가 분들이 참 우민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강연을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서 느낀 게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지금 발흥한 지 200년도 안 됐고 그 발흥의 계기에는 시장이 넓어지고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입에 풀칠도 못하는 상황이 닥쳐오게 된다면 지금처럼 민주주의를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북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아까 강의하다가 제가 조금 시간 부족해서 조금 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사회가 복잡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개개인은 다 다른데 어떤 집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그 집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놓고 민주적이냐 독재냐 참준형이냐 뭐 왕정이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체든지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된 기분이 드는, 어떤 정체든지 사회 다양성과 그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어떤 리더십과 위와 아래의 충돌이라는 건 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왕정할 때 말씀드렸지만 왕정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이것만 먹어, 어떤 리더가 너희들은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왕정이 아니에요. 그 다양성을 우리가 요즘 말로는 소통해서 하나의 어떤 역동적인 유기체로 만드는 방법으로서 왕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왕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법과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러한 다양성을 전제로 한 체제라는 자체는 왕정이나 뭐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서 민주주의 특징은 집단의 전문성과 다양성, 변화라는 것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엔 리더가 없냐? 없지 않죠. 과거 민주주의에서 제일 고민했던 게 엘리트였어요. 특권적 엘리트가 아니라 전문 집단.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회에 수백 종류의 사람들이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의 전문성, 이 집단이 미래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려면 거기도 리더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처럼 사회 발전 속도가 늦고 그게 그거고, 그럴 때는 조선시대 같으면 영의정 좌의정 모이면요 그냥 조선 돌아가는 얘기 다 해요. 정승들이 왜 정승하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처럼 독재야, 당시다, 이거 아닙니다. 조선시대 정승하려면 나이 70대에 산에도 올라가 보고 다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실록을 봐도요, 웬만한 수령보다 성 쌓는 것도 더 잘 알고, 모두 하여간 문제 생기면 정승이 다 알아요. 왜? 사회가 단순하니까. 근데 지금 정승이 가서 저기 조선소를 여기다 지읍시다,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이제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워렌 버핏이니 누구니, 전문가의 역할이 집단 내에서 살아있는 것과 그것이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져서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 모순이에요. 왜? 이제는 어떤 위대한 리더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못한다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게 그 분야에서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다양성이 있고, 그런 워렌 버핏 수천만 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이라는 체제가 필요하시고, 한 사람이라는 게 또는 특정 집단이 특화된 것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와 민주주의는 절대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질 때는 워렌 버핏이 자기 친인척, 동료, 친구, 동료들 모아서 쭉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결국 이런 다양한 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게 탈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경찰이, 전 나쁜 의미가 아니고 경찰이나 공권력이 강화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죠. 경호실 세지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회의 여러 압력 단체들, 사회 단체들 생기는 거, 그리고 그것이 정권 지향성 단체가 생기는 거, 그거 지금도 생깁니다. 그런데 자유당 시절의 문제는 뭐였냐? 그 저기 한 동네 출신이에요. 국가 권력에서 한 동네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한 지역 집단이 할 수 있는 어떤 특권 범위를 넘어간 거죠. 예를 들면 울산 상공회의소가 있다고 쳐요. 아니면 울산 지방 향후회가 있다 쳐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울산 상공회의소가 국가 정책을 좌우한다면 부정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문제와 전문가 집단의 문제와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 워렌 버핏을 어떤 체제로 합리적으로 서로 공감의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냐. 워렌 버핏하고 내가 금융 투자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학교 얘기를 하고 워렌 버핏은 재정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나오게 하는, 그게 민주주의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거 굉장히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의 민주주의는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이다라는 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대 민주정, 원시 민주정 했잖아요. 이거는 생산력이 낮은 거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성의 문제예요. 게르만족에도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게르만
고대 게르만 부족들이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수장, 전사계급, 농민들이 있을 때 전쟁에 나갈 때는 전사계급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왕이라고 나와 전쟁하러 가 이렇게 못해요. 생산력이 낮고 세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의미 있지만 이 사회가 어떤 계층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력이 엄청 발달한 사회도 수장과 똑같은 농민들만 있다면 오히려 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원적이라는 것과 생산력의 낙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메커니즘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히려 북한이 지금 조선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중앙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조선시대 왕도 수령 동지만큼 권력이 세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북한이 조선시대 같은 농업사회는 아니잖아요. 중공업도 있고 뭐도 있고 산업화된 상태에서 통제 경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짚어주시고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응원과 질문 말씀들 많이 모였고요. 또 실시간으로 또 질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 손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질문에도 길게 또 정성 들여서 대답해 주시고 강연해 주셨습니다. 임용환 박사님 4.19 혁명과 울산에서의 정임성 열사 이분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짚으면 좋을지 아낌없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참 진지하게 끝까지 집중도 있게 참여해 주셔서 저희도 진행하고 말씀 나누면서 참 감동받았고요. 이렇게 봄봄봄 민주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민주문화제 이후 울산 보훈지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호국 독립문화제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주 토크 콘서트에서 나눈 것처럼 과거에 순국하신 열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해보고요. 역사에 대한 더 큰 관심, 이 울산에서도 역동하는 에너지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봄봄봄 민주 토크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유세진이었고요.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